지난 시간에는 이제 차트를 없는 차트를 만드는 과정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블럭을 잡고 필요한 양을 선택을 해서 차트로 만들어라. 차트로 뭐 꺾은선을 만들든 뭐로 만들든 만들어라. 책에 보면 꺾은선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든 걸 가지고 꾸미는 작업을 했고, 오늘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기존의 차트를 고쳐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1번 성별이 남자라고 되어 있는 학생들의 출석 점수 이거죠. 출석이 8, 10, 또 컨트롤 키 눌러서 9, 8, 5, 5 이 부분이에요. 제가 색깔로 칠해보면 이 부분입니다. 출석 점수라고 했으니까 출석이란 항목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제가 노랗게 칠한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드래그, 컨트롤 키 눌려있는 상태에서 마저 드래그, 다중 블럭을 선택하고 복사, 컨트롤 C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 다음 차트에다 클릭하고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하던 아니면 뭐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든, 그러면 출석 점수가 들어가요. 해보셨죠? 자,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우리 해설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두 번째 차트 제목을 만들래요. 차트 제목에 들어가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레이아웃 차트 제목, 차트 위, 그러면 차트 제목이 만들어지죠. 글자를 써야 되겠죠. 남학생 컴퓨터 개론, 남학생 한 칸 띄고 컴퓨터 개론, 그 다음에 성적이 빼먹었네요. 성적,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다시 클릭한 상태에서 홈 탭에 가서 글꼴은 굴림체 어디 갔어? 굴림체. 그리고 진하게 굵게 말고 굵은 거 해체하는 게 가가가 첫 번째가 굵은 거거든요. 그거 다시 누르면 원위치가 되죠. 크기는 13. 13이란 크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크기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13이라고 쓰시고 엔터. 13이란 크기가 없기 때문에 목록에서 13이라고 쓰시고 반드시 엔터 눌러야만이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페인트 통에 나와 있는 색깔은 표준색의 끝에 세 번째 거, 표준색의 끝에 세 번째 파랑.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갔어요. 글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지에도 제목 내용은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세요 라고. 4번 갑축, 왼쪽에 있는 갑축을 최대값을 얼마로 바꿔라? 55로 설정하시오. 이때는 컨트롤 1번 누른다 그랬죠? 축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축 서식, 최대값을 자동으로 놓지 말고 고정으로 놓고 얼마? 50. 자, 그 다음 얘를 이제 닫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 빨간색이 있네요. 강정국 학생이 빨간 거 한번 볼게요. 기말 데이터 계열 중 기말 데이터가 빨간 거니까 빨간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기말고사 성적 중, 그러면 빨간 거를 클릭하는 순간 기말게 다 선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강정국 학생의 그럼 강정국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을 다시 한번 클릭하고 그럼 강정국만 선택돼요. 처음에 빨간색을 선택하면 모든 계열의 모든 빨간색 학생들의 빨간색이 다 선택되고 강정국 학생에 있는 빨간색을 클릭하면 강정국 학생에 있는 기말 성적만 선택이 다시 됩니다. 이때 여기에다가 레이아웃에 가시면 레이블을 달아요. 레이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레이블을 추가하게 되면은 어느 위치에 추가가 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은 안쪽 끝에 바깥쪽 끝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안쪽 끝에 클릭하시면 들어가죠. 근데 38이라고 들어갔네요. 38이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38을 클릭하시고 셀 서식을 누르시면 안 되고 38을 클릭하고 나서 한 번 다시 더 클릭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빨간색 선택하고 나서 빨간색을 다시 한번 눌러야 강정국이라는 학생의 기말 성적이 선택된 것처럼 지금 38을 클릭하면은 나머지 5사람, 6명 중에 5사람은 선택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 보여서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38을 딱 클릭하는 순간 보이지 않던 애들도 선택이 돼요. 그런데 38을 다시 클릭하면 뭐가 된다? 강정국 학생의 38만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1번. 그리고 항목 이름인지 계열 이름인지 선택해 보시면 위에 뜰 거예요. 항목 이름이라고 문제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왔어요? 이름을 그랬잖아요. 이름을. 그것이 계열인지 항목인지 어려우시면 값은 제거하지 마시고 항목을 클릭해 보세요. 했더니 강정국이라고 이름이 나왔네요. 그럼 강정국은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이제 38이라는 값을 빼주셔야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다 됐으면 뭐 닫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6번 문제 계열 겹치기를 50%로 하세요 그랬어요. 계열 겹치기를 중간에 데이터 계열 서식의 옵션에서 계열 겹치기를 50%라 그러고 간격의 너비를 100%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빨간 거를 클릭하든 파란 거를 클릭하든 클릭하시면 돼요. 뭐 녹색을 클릭하든 간에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1번. 그럼 계열 서식이 나오는데 이 계열 서식에서 빨간 거를 하던 녹색을 하던 상관없이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가 떠요. 이때 계열 겹치기는 50%. 계열 겹치기가 50%라는 말은 뭐예요? 막대 그래프가 반반 딱 반 겹친다는 뜻이에요. 지금 파란 거, 빨간 거, 녹색이 어깨동무하고 옆에 나란히 붙어 있다가 옆 그래프하고 한쪽 어깨가 들어간 셈이죠, 몸이. 예. 그 다음에 간격의 너비를 100으로 하래요. 간격의 너비가 100이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자 보세요. 100은 내 막대 그래프 너비만큼 옆 사람과의 너비도 똑같이 그 간격만큼 벌어져라 하는 거예요. 간격의 너비가 200%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막대 그래프 너비를 100으로 봤을 때 옆 사람과의 간격은 그 2배 간격만큼 벌어져라 하는 거예요. 간격 너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내가 좁아져요.
옆 사람과 벌어질래니까. 옆 사람과 옆 사람 사이에, 나와 옆 사람 사이의 간격을 간격 너비라고 하는데, 이 간격 너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는 거죠. 좁아진다는 건 내가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간격 너비가 500을 주면 간격 너비를 100으로 줬을 때보다 계열의 너비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자, 계열은 뭐냐면 내 막대 그래프가 계열이에요. 파란 거, 빨간 거, 녹색이 계열이에요. 계열의 겹치기를 50으로 했으니까 반반 겹친 거죠. 예, 과목끼리. 간격의 너비는 너비가 퍼센트니까 내가 좁아지면 이 간격이 넓어진다는 말은 옆 사람과의 간격이 넓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내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역으로 시험에 내기도 해요. 그리고 대략, 대략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숫자로 고쳐 쓰시면 돼요. 이렇게 100 하고 이렇게 50%, 1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는 뭐냐면 차트 영역이라고 부르고 차트 제목이라고 부르고 이 차트가 보이는 것을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눈금과 눈금 사이에 거기 보시면 눈금 선이 보이고요.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 공간을 우리는 그림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뜨죠. 이때 채우기, 단색 채우기, 자동이 아니라 단색 채우기, 그리고 색깔에 가서 표준색에는 흰색이 없으니까 테마색의 제일 첫 번째가 흰색 배경 1이에요. 근데 흰색 배경 1이 아니라 흰색 배경 1에 25% 어둡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아랫부분을 내려가시면 5% 어둡게, 15, 25, 25 어둡게, 25% 더 어둡게네. 25% 어둡게가 아니라 흰색 배경 1에 25% 더 어둡게. 더자가 빠졌네요. 그래도 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영역, 그래프가 나타난 영역이 조금 색깔이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여기 50이라고 하는 눈금이 숫자가 적혀있는 이 공간에 단위가 점이다 라고 하는 글자를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텍스트 상자로 쓰시면 돼요. 텍스트 상자를 쓰시는데 가로, 세로가 아니라 가로겠죠. 그렇죠?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그냥 클릭하셔도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다가 단위가 점, 단위 콜론 점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글자를 쓰시고 이제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줄이고 넓히고 뭐 색깔 넣고 꾸며야 되니까 여기다 놓고 글꼴은 홈탭에서 굴림 보통, 기본은 보통으로 돼 있네요. 크기는 10, 크기는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했어요. 거기까지는 했는데 우리가 못한 게 뭐냐면 글꼴하고 크기하고 속성은 지정했는데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테두리 선을 그리세요 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지에 보면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를 하러 갈 겁니다. 자, 이때 글자를 클릭하지 마시고 테두리 선 자체를 클릭하셔 가지고 컨트롤 1번
선색, 실선, 선은 검정. 검정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검정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다? 얘를 정중앙에 딱 놔줘야 되잖아요. 텍스트 상자 자동 맞춤해 주시면 딱 맞아 들어갈 거예요. 이게 제일 편해요. 원래는 이거를 해서 가운데 맞춤하고 뭐 꾸미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거 안 하고도 잘 들어가요. 자동만 해도. 이 자동을 안 해놓으면은 이 박스의 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선은 우리가 검정을 해놓는데 테두리 선을 가장 보기 좋게 하시려면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요 위에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지금 도형 위에 글자가 쓰여 있잖아요. 얘를 중간에 오게끔 하고 박스를 좀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박스를 이렇게 줄이시면 되는데 잘못 줄이다 보면 뭐가 잘 안 맞냐면요 너비를 잘 못 맞춰요. 그럴 땐 뭐만 해주면 된다? 텍스트 상자를 자동만 해주면 글자가 딱 상자 안에 들어가게끔만 만들어줘요. 알아서. 그러니까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신경 안 쓰시고도 그냥 텍스트 상자를 자동 맞춤만 해주면 가장 보기 좋다. 그리고 얘는 그 숫자가 보이는 곳에다가 적절히 놓으시면 이렇게 놓으시면 그럭저럭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네. 자, 기출 02번 갈게요. 자, 차트 세 번째 문제인데 이번엔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까는 어떤 요소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8명의 사원들이 보이는데 영업 2부, 여기는 영업 2부도 1부도 4부도 3부도 다 있는데 영업 2부 직원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는 거예요. 문제 내용 자체가. 이런 경우는 빼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없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월달을 넣어라 그럼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넣으면 일로 1월달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건 빼는 거잖아요. 지금 다 빼는 거잖아요. 자, 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차트 도구에 있는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을 들어갑니다. 저 상단에 보면 차트 도구에 디자인에 가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 지금 시커멓게 블럭이 잡혀 있잖아요. 얘를 처음부터 다시 블럭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지금 1, 2, 3월 달이잖아요. 1, 2, 3월 달이요. 1, 2, 3월 달 거니까는 데이터 선택에 가서 얘는 무시한다고 치고 보세요. 이름 김사원, 김흥부, 그 다음에 이봉주, 이양양, 그리고 1, 2, 3월에 그 다음에 이봉주 거, 이양양 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시 잡아야 돼요. 자, 이렇게 8명에 있는 데이터를 저 상단의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얘는 무시하시고 지금 영업 2부 거니까 제가 영업 2부 거를 한번 블럭을 잡아 볼게요. 여기가 영업 2부잖아요. 이름하고 1, 2, 3월 영업 실적을 집어넣는 거니까 요렇게 여러분이 블럭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얘를 처음부터 빼내는 게 아니라 다시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귀찮으시면 이렇게 하세요. 보여드릴게요. 즉 요렇게 얘들만 지금 별도로 차트를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차트를 따로 만들라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게 힘드시면 그냥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행렬을 한번 전환시켜 보세요. 행렬을 전환시키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지금 1월달 거를 삭제할 수는 없어요. 2월달 거를 통으로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행렬을 전환시켜서 여기 있는 김사원, 김응부 빼고 노지심 제거하고, 송치훈 제거하고, 이관우 제거하고, 이수진 제거한 다음에 다시 행렬을 전환하면 원래 모양처럼 돌아와요. 이렇게. 그런데 요게 여차하면 좀 어색한 게 뭐냐면 색깔이 바뀌어요. 원래 차트를 만들면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나가요, 차트가. 그런데 지금 김사원, 김응부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빼버렸잖아요. 빼다 보니까 색깔이 안에서 꼬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흑백 문제지로 나와서 무슨 색깔인지를 우리가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지가 컬러로 나오면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근데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은 없다. 우리 책에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책에서는 더 어렵게 해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책에서 어떻게 했냐면 1월에 가서 얘를 편집을 눌러가지고 뭐 하고 뭐를 또 고치고 뭐를 고치고 더 어렵게 해놨어요. 예. 그럴 거라면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마우스로 드래그,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하면 차트가 이렇게 색깔이 쫙 예쁘게 나와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아까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행렬을 전환시켜 가지고 불필요한 사람 거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이관우 제거하고, 이수진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는 다시 행렬을 전환시켜서 원래 모양대로 돌아오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쫙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수월한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엑셀 문제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쩔 때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보셨던 이 문제도 출석 점수를 추가하는 거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가서 처음에 출석이 없었던 애인데 이 상태에서 저 끝에다 놓고요. 사실은 출석 점수를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돼요. 기존의 데이터는 유지하고 출석 점수만 이렇게만 드래그 해주면 알아서 들어옵니다. 근데 요런 건 항목이 추가되는 거니까 그냥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붙이는 게 편한 것 같고, 약간 다 항목이 좀 달라요, 방법론들이. 예. 자, 1번은 그렇게 해서 차트 범위를, 데이터 범위를 변경을 했고요. 자, 제목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제목이 좀 특이해요. 차트 제목을 이렇게 선택을 해줬는데 지금까지는 차트 제목을 고쳤잖아요. 고치는 게 아니라 요거 지혜 두 번째 셀에 영업이부 영업실적이라는 이 글자가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하래요. 만약에 여기 있는 글자가 지혜 두 번째 셀이 만약에 관리팀이라고 써 있으면 차트 제목도 자동으로 관리팀으로 변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트 제목 클릭하고요. 차트 제목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 는 하고 지혜 두 번째 셀을 클릭하세요. 문제지에 지혜 두 번째 셀, 지혜 첫 번째 셀하고 연동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차트 제목 자리를 클릭한 후에 수식 입력줄을 다시 클릭하고 는 하고 지혜 첫 번째 셀 영업이부 영업실적이라고 들어있는 이 글자를 클릭해 주는 거죠. 엔터. 그럼 자동으로 글자가 들어와요. 만약에 지혜 첫 번째 셀이 안녕이라고 써 있으면 차트 제목도 안녕으로 변하고요. 영업이부 영업실적으로 돌려놓으면은 다시 차트 제목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요.
지금까지는 차트에 있는 제목을 내가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과정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자동으로 연결하게끔 하는 방법. 자, 그 다음 차트를 선택하고요. 차트를 선택하고 저기 차트 디자인, 차트 도구 밑에 차트 디자인에 가보면 차트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그 차트 스타일에 18번째 거래. 18번째가 어떤 거노? 자, 옆으로 가면 몇 개가 나온다? 8개씩. 1번에서 8, 9번에서 16번, 17, 18번. 여기 스타일 18번인데 얘를 클릭해 주는 거야. 약간 굵직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얘네요. 얘. 요 숫자 왼쪽에 보면 눈금선에 주축 값이 있단 말이에요. 컨트롤 1번 서식 들어가서요. 우리 문제지 보니까 거기에 1000분의 1로 줄어서 나왔어요. 1000분의 1씩 줄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자동이 7만이 아니고 70이 아니라 얘는 그대로 두고 요거를 바꿔주면 돼요. 표시 단위를 1000분의 1로 줄이세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줄어요. 자, 표시 단위를 1000분의 1로 줄이세요 라고 하면은 1000분의 1로 줄고 1000이란 글자를 보여줘야 되겠죠. 당연히 1000이란 글자를 보여줘야 되겠죠. 예, 표시를 해줘야 되겠어요. 근데 1000이란 글자가 돌아갔잖아요. 시계 방향 반대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돌리는 거는 그 글자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글자를 클릭하시면 되고 맞춤에 와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방향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럼 자기가 돌아와요. 아까는 시계 반대 방향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었으니까 얘는 가로 방향 원래 방향대로 놓으시면 착 돌아가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이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차트 도구에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뭐 컨트롤 1번을 누르거나 아니면 저 메뉴판에 있는 어떤 메뉴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 여기 눈금선이 이제 숫자마다 눈금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눈금선은 오른쪽 버튼 누르거나 특히 컨트롤 1번 축소식에 들어가서 해결을 못해요. 이 눈금선을 안 보이게 하려면 레이아웃에 와서 눈금선을 없음 여기서 해줘야 돼요. 얘는 셀 선식에 들어가서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선을 없음하는 항목이 없어요. 여기 안 나타나요. 다른 것들은 컨트롤 1번 누르면 웬만하면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 눈금선만큼은 메뉴판에 있는 눈금선에 가서 없음해야, 즉 표시 안 한다고 해야 안 나타나요. 요거만 좀 달라요. 5번 그림 영역. 그림 영역은 아까 그 그래프가 보이는 곳을 그림 영역이라 그랬고요. 예, 질감, 채우기 효과에 가서 질감이라는 곳에 가서 신문 용지라는 걸 선택할 건데, 자, 이렇게 컨트롤 1번 채우기에 가서 그림 또는 질감에 가서 그 질감에 있는 펼치 목록 눌러서 처음엔 파피루스, 중간에 물고기 화석, 녹색 대리석, 흰색 대리석 그런 게 보이는데 뭐로 하라고요? 신문용지는 어디 있나 잘 찾아보세요. 그 화강암 옆에 물고기 화석 대각선으로 보면 신문용지라고 약간 허여스름한 거 있어요. 신문용지. 얘를 클릭해 주면 얘가 신문용지예요. 마우스를 찍어보면 종이 가방인지 물고기 화석인지 저 끝에 뭐 꽃다발인지 녹색, 뭐 흰색, 그 다음에 작은 물방울 뭐 이런 거 보여요? 마우스를 갖다 대봐야 나와요. 여기 있는 걸 빨리 외우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마우스만 갖다 대보면 보통 뜨니까 다행히도 문제지에 뭐 물고기 화석 그러면 금방 클릭할 수가 있겠죠. 꽃다발 그러면 저 끄트머리 쪽에 있으니까는 수월한데 그 외에는 천상 마우스를 클릭해야만 된다. 그게 좀 불편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범례를 클릭하면 범례 항목이 뜨고요. 아니면 저 상단에 가서 범례 가서 직접 아래쪽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범례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범례 옵션에서 아래쪽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 범례를 클릭한 후에 저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 이건 차트고요, 레이아웃 아니고요, 서식에 가면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또 여기는 안 나와요. 이 범례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는 또 안 나오더라고요. 저 상단에 서식에 가면은 도형 스타일에 가서 첫 번째는 색 윤곽선 어둡게 라는 말이 나오고, 중간에 보면 색깔이 이렇게 막 진하게 보이고 흰색으로 테두리를 두른 게 있고, 네 번째 줄에 가면 이게 미세 효과예요. 미세 효과가 네 번째 줄에 있는데 1, 2, 3, 4, 5 미세 효과 강조 5죠? 그러면 그 옆에 거 처음엔 미세 효과 어둡게고, 그 다음에 이제 강조 효과 1, 2, 3, 4, 5, 6 그래서 여섯 번째가 미세 효과 강조 5. 이것도 마우스 갖다 대보면 대략 뜨니까 그리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테두리 클릭, 차트 클릭하고 컨트롤 1번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너비는 2포인트 둥근 모서리. 그럼 이게 둥근 모서리 넘어갔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차트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 상단에 있는 메뉴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이 대화 상자에서 작업할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저 상단에서 하는 게 편하고 빠른 게 있고, 상단에만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어떤 거는 어디에 있는 메뉴인지를 내가 알아야만이 도형 스타일인지, 워드 스타일이 아니라 도형 스타일이라 그랬고, 차트 스타일인지, 이런 거. 그리고 데이터를 추가하는 건지 빼내는 건지, 넣고 빼내는 것도 있어요. 그럴 거라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다 뜯어 고쳐야 되고, 이런 연습들은 차후에 관련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교재로는 이제 81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2016년도 2회, 그러니까 2016년 작년이죠. 6월 25일 날 시행했던 두 번째 문제고요. 1년에 3번 문제 시험을 봅니다만, 올해부터는 정기 시험이 2번으로 줄었어요. 2번으로 줄어서 정기 시험 보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대신에 상설 시험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보는 시험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여러분도 시험 접수하실 수 있게끔 해놓은 거 있을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JPG 표준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보시려면은 멀티미디어라는 항목을 찾으셔야 돼요. 앞부분에 요약 설명이 쭉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멀티미디어라는 항목을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교재로는 그러네요. 49쪽에 보시면 75번에 멀티미디어 그래픽 데이터, 뭐 비트맵, 벡터, 3D 그래픽,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BMP, GIF, JPG, PNG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몇 페이지다라고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책에는 또 밑에 해설이 잘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교환은 뭐만 보여드린다?
문제하고 답만 보여드리는 거고, 해설은 이 책에 있으니까, 책에 해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JPG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디카로 사진을 착각 찍으면 그게 JPG로 저장돼요. 그런데 JPEG라고 보통 네 글자를 쓰는데 규격 이름이 JPG 규격이에요. 근데 사진을 딱딱 찍으면 JP E자 빼고 JPG로 저장돼요. 발음상 세 글자를 보통 많이 쓰니까는. 자, 정지화상이라 그래요. 정지화상하고 동영상이 있죠. 동화상 움직이는 거하고 정지영상이라고 해요. 정지영상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거.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게 정지영상입니다. 이런 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 규격이에요. 근데 손실 압축 방식이 있고 비손실 압축 방법도 있어요. 근데 비손실 압축 방식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JPG는 손실 압축 방법을 써요. 손실 압축 방법. 즉 착각 찍는 순간 원래 내 눈에 보였던 사진이 컴퓨터에 저장이 될 때 손실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JPG 확장자는 JPG, JPEG, 또 앞에 순서대로 JPE 이렇게 사용한다. 그리고 디카 사진 찍는데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세밀한 격자,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의 변환에서는 GIF나 PNG에 비해서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죠. 뭐 때문에? PNG. GIF는요 비손실 압축을 씁니다. 비손실 압축. 근데 JPG는 손실 압축이라 그랬죠? 그냥 비손실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GIF는 색깔이 256 컬러밖에 안 나와요. 컬러 색깔이 얼마 없다고. 총천연색이 아니라고. JPG는 1600만 가지 컬러를 써요. 근데 PNG가 바로 1600만 컬러를 쓰고 똑같이 손실이 아닌 비손실 압축을 써요. 그러니까 PNG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한 게 아니죠. PNG가 품질이 우수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렸다. 답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다음, 영상의 표현과 압축 방식들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특징 추출을 통해서 디지털 방송이나 전자도서관, 전자상거래 등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영상 압축 기술이 있는데 그게 뭐냐? MPEG 7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해설을 보면은 MPEG 1, 2, 4 이렇게 나오는데 MPEG 3이 없죠? MPEG 3이라는 말이 처음에 사용하려다가 어떤 이유로 사용을 안 했냐면 MP3라는 말이 있잖아요. MP3 노래, 오디오 중에 그거랑 혼동될까봐 MPEG 3을 빼버리고 MPEG 1, 2 다음에 4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7도 있고 뭐가 있더라 이거죠. 3번 문제. 정보사회에서 정보 보안을 위협하기 위한 웜 형태. 웜이라고 하는 걸 뭔지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웜이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거는 데이터를 공격을 해요. 프로그램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파괴시키거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파괴시키게 돼요. 사용을 못하게 막게 되거든요. 근데 웜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만을 복제해요. 그래서 부하를 증가시킨다고 하죠. 자기 자신이 막 늘어요. 근데 얘도 바이러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차지해요. 메모리 공간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 생각해 보세요. 주기억 장치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의 용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기억 장치가 부족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가 멈춰버려요. 이게 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트로이 목마는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트로이 전쟁에서 목마를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트로이 목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가 탁 튀어나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신이 깔려 있으면 백신이 커버를 해주는데 백신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분산 서비스 공격이라고 하는 건 디도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디도스 공격. 어느 날 갑자기 디도스 공격,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이거에 감염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컴퓨터를 딱 켜놓으면은요, 얘 혼자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하고 백악관 홈페이지 접속하고 저기 국방부 홈페이지 접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컴퓨터가 몇백만 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을 해요. 몇백만 대 컴퓨터가. 그럼 청와대 컴퓨터 어떻게 될까요? 청와대 서버가 멈춰요. 그럼 청와대 컴퓨터 서버가 멈추니까는 정작 내가 청와대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뭘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게 그렇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말이 나오죠. 오버플로우는 뭐냐면은, 버퍼라는 건 임시 공간이에요. 임시 공간을 오버플로우,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쌀통이 있어. 쌀통에다 쌀을 부어서 내가 꺼내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쓸데없는 게 자꾸만 공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쌀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슬래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서버에 패킷을 보내요. 감염시킨대요. 자기 자신을 막 복제해 가지고 다른 데 막 복제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감염되면 걔도 막 다른 짓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정작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거죠. 예.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네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런 보안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보안에 관한 문제들이. 자, 엑셀이나 워드, 아래 한글에서 말하는 매크로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매크로 잠깐 배웠었잖아요. 이 매크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치명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사용 나오면 뭐 매크로 바이러스죠. 뭐. 예. 부트 바이러스는 뭐냐면 부팅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윈도우가 안 켜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부트 바이러스고요. 파일 바이러스는 뭐냐면 내가 엑셀을 실행해야 되는데 엑셀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부트 파일 바이러스는 더 나쁘죠. 그렇죠? 예. 자, 인트라넷. 자, 첫 번째 5번에 이거 인트라넷이 뭐냐면은요,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에요. 과거에 우리 서부여성발전센터에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시려면은 수강하는 날 새벽같이 모여서 줄 서 있었을 거예요. 여기 와서 수강 신청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저는 학창시절에 저기 서대문에 가면 학원들이 있었어요. 뭐 이 종합반, 대입반 이런 단과반들 학원이 있었는데, 유명한 선생님 강의를 들으려면 미리미리 가서 그날 개강하는데 딱 일찍 가가지고 줄 섰다가 수강 신청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원 네트워크, 우리 여성발전센터 네트워크, 또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대학에 직접 가서 수강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접속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자체 네트워크와 인터넷이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걸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핸드폰, 노트북과 같이 단말 장치의 근거리 무선 접속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 기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블루투스 2번이 인트라넷이고요. 3번은 뭐냐면 인트라넷인데 더 확대시킨 거예요. 엑스트라넷이라 그래요. 3번은 엑스트라넷. 해설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서로의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요즘 부른 말은 뭐예요? 카페, 밴드 이런 거 있잖아요. 밴드나 카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얘는 뭐라고 불렀냐면 유즈넷.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뉴스 그룹이라고 돼요. 뉴스.
뉴스. 새로운 소식을 듣는 그 뉴스라는 이름을 써서 뉴스 그룹인데, 뉴즈넷 그러면 무슨 말인지 참 어렵지만 뉴스 그룹 그러면 아, 새로운 소식을 듣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뉴스 그룹은 바로 카페 같은 서비스를 뉴스 그룹이라고 불렀었어요. 자, 다음 문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이다 그랬어요. 자, 프로토콜이란 말은 뭐냐면 통신규약이라 그래요. 프로토콜을. 예, 통신규약. 규약은 뭐냐면 규칙과 약속을 규약이라 그래요.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과 약속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인터넷, 웹페이지와 웹브라우저 사이에서 그랬는데, 요 앞에 보시면 우리 뭐를 써요? 이런 말이 찍혀 들어가죠? 요거 HTTP 하고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통신 규약이거든요. 예. HTTP라고 하는 것이 웹페이지와 웹브라우저 사이에서 문서, 인터넷 문서를, 웹 문서를 전송하고 보여주는 그런 규약을 HTTP라 그래요. 그 다음에 TCP/IP도 잘 나올 거고요. TCP/IP도 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TP라는 것도 자주 나오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설명 드리겠고요. 웹은 모르겠네요. 자주 안 나오는 말인데 저도. 자, 동시 접속자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그 입학 시즌 되면 대학 홈페이지들은 몸살을 앓아요. 평상시에는 많은 학생들이 접속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대학 학생이 정원이, 그 대학 전체 인원이 10,000명이다 그러면 10,000명만 접속할 수 있게끔 보통 해놔요. 근데 입학 시즌에는 원서도 막 여러 학생들이 올 거 아닙니까? 10만 명, 100만 명까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00명 접속자만 딱 준비를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원서 접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지역마다 또 만들어 놔요. 만약에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지금 접수하려고 그러면 저 부산에 있는 사람, 또 경기도에 있는 사람, 충청도에 있는 사람은 거리상에 뭐 별 차이가 안 느끼겠지만 하여튼 간에 인구수가 분산시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별로 미러 사이트라는 거를, 똑같은 거를 몇 개 만들어 두는 거예요. 늘려놓는 거죠. 늘려놓는 거지. 지역마다 다니게끔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 동사무소가 전국에 있는 모든 업무를 동사무소 하나에서 처리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동사무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 그걸 미러 사이트라 그래요. 미러 사이트. 얘도 자주 나오는 문제였어요. 자, 통신 규칙에서 네트워크 관련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우리가 눈으로 봐도 어려워요. 장비를 눈으로 봐도 어려운데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보여는 드리는데요. 자, 이게 허브라는 그림이에요. 허브가 뭐 하는 거냐면, 여기다 인터넷선을 꽂아요. 8대 컴퓨터를. 그럼 그 8대 컴퓨터가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은 아니고 8대 컴퓨터가 선을 서로 꽂아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공유기 있잖아요. IP 공유기. 가정에 IP 공유기 있잖아요. 그 뒷면에 4개가, 5개가 있어요. 5개. 근데 5개 중에 하나는 인터넷선이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4개는 이렇게 허브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4군데 컴퓨터에다 선을 꽂으면 4대가 인터넷도 되고 차체 네트워크도 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브라 그래요. 허브.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용어가 있나 볼까요? 네, 이렇게 허브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허브, 가운데 있는 게 허브고요. 이게 허브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퓨터들이 있죠. 컴퓨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들이 있어가지고 이 컴퓨터들끼리 거리가 멀던 가깝던 간에 서로 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원 같은 데 가면, 병원에 가면은 이제 CT 촬영을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쪽 방사선과에서 CT 촬영을 해요.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서버에 올려놓는 거예요. 병원 서버에. 그러면 그 병원에 온 환자를 이제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보실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그럼 그 사람 이제 환자 이름을 클릭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CT 촬영된 내용이 착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필름을 가져왔잖아요. 정형외과 선생님 필름 이렇게 봤단 말이야. 불 켜놓고 이렇게. 근데 저쪽 방에서 또 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필름 또 가져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한단 말이에요. 예. 요게 바로 뭐냐면 인터넷을 하기 위한 장치예요. 얘가 이제 컴퓨터 본체에다 꽂혀 있고 여기다 인터넷선을 꽂는데, 지금은 컴퓨터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선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본체 뒤에 붙어 있어서 별도로 이런 걸 꽂지 않아도 되겠죠. 얘는 좀 많아요. 4개를 꽂아요. 4개 선을. 컴퓨터 본체 하나에다가 인터넷선 4개를 꽂아 놓고 작업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델도 있어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쪽 네트워크, 우리 강의실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은 요 앞에 허브가 있어요. 저 건너편 강의실도 허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은 저 옆방 204호의 중앙 허브에서 광통신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게이트웨이라 그래. 게이트웨이. 근데 게이트웨이도 자세히 보시면 뭐 이런 인터넷선 꽂는 데들이 있어요. 선들을 꽂아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라우터는 뭐냐면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 통신이 다니는 고속도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디가 밀릴 수도 있고 어디가 안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장 안 밀리는 곳을 빨리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목적지까지 빨리 가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라우터예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주는 게 라우터예요. 자, 여기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가 많이 막히는지 어디가 원활히 뚫려 있는지를 빨리빨리 찾아서 가게끔 하는 거. 여기도 보면 뭐 복잡하죠. 이렇게 라우터의 이제 모습이에요. 이게 가정에는 이런 거 없어요. 가정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로 어디 있냐면은 통신회사에 있는 거예요. 통신회사에. 예, 리피터는 뭐냐면은 전송을 빨리 하기 위해서 힘을 보내주는 거, 보태주는 거예요. 증폭시켜주는 것이에요. 먼 거리를 가려면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힘도 있어야 되고. 예, 그 리피터가 그 역할을 합니다. 브릿지는 뭐냐면 말 그대로 다리예요. 다리. 이쪽 통신하고 저쪽 통신하고 연결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브릿지라고 하는 기구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막 복잡하죠. 예,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라우터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준다. 허브 통신을 하기 위한 컴퓨터를 연결해 준다. 게이트웨이는 말 그대로 입구 역할을 해주는 장치다. 브릿지는 뭐라고요? 통신과 통신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라 그랬죠? 예. 해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브릿지는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인터넷을 랜이라고 써 있는데, 랜이 근거리 통신망 짧은 거리에서 움직일 때 서울하고 부산 이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회사 내에서 병원 내에서 짧은 거리의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 그거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장치다. 그런데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고 다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는 모뎀이라 그래요. 모뎀. 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써요. 모뎀. 이거는 모듈레이션, 이건 변조, 족이 아니라 변조.
변조는 뭐냐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듈레이션, 복조라 그래. 복조. 이거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환원 변환하는 거예요. 변환 시켜주는 장치. 그래서 모뎀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변복조 장치라 그래요. 자, PC, 우리가 사용하는 PC는 아날로그로 데이터를 움직일까요? 디지털로 움직일까요? 우리 컴퓨터 이건 디지털 신호로 움직여요. 디지털 신호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얘가 통신선로를 통해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뭐 기가로 통신망이든 뭐로 통신망을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로 인터넷 쓰고 계세요? 예. 그 기가로 인터넷은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로 움직여요. 그럼 얘를 다시 디지털 신호로 돌려야 되겠죠? 저쪽 컴퓨터에 갔을 때 얘를 다시 디지털로 바꿔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인터넷상에 공방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디지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실행을 해서 제 서버가 보일 거 아닙니까? 저 공방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 공방에 보여갖고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인터넷 선로를 통해서 유선이든 무선을 통해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걔가 아날로그 신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화선 같은 게 광통신이 아날로그예요. 그러면 제가 사용했던 A, B, C, D 1, 2, 3, 4 글자가 아날로그로 갈 때는 파형으로 가요. 바꿔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거를 변조라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쪽 제 컴퓨터 또 제가 올린 데이터를 여러분이 꺼내서 보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디지털로 보여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복조라 그래요. 복조. 모뎀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뎀 역할이. 변복조 장치라고 하고요. 요거에 지금 브릿지가 아니라 모뎀 설명을 한 거예요. 모뎀 설명. 9번 문제. 유틸리티라는 말이 나왔어요. 유틸리티. 알약, 곰플레이어 이런 거 사용해 보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메모장, 그림판 이런 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윈도우를 실행을 해가지고 윈도우에 있는 기능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뭐 곰플레이어를 가지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mp3 플레이어 이런 거 해갖고 노래도 듣고 집에서 컴퓨터를 갖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유틸리티라 그래요.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 유틸리티라 그래요. 컴퓨터의 동작에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컴퓨터 동작에 필수적인 건 뭐예요? 운영체제죠. 윈도우가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건 윈도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블럭 잡고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윈도우에 있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메모장이 없다고 윈도우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콤플레이어가 없다고 해서 윈도우가 멈추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유틸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예. HTML의 단점을 보완하듯. HTML은 뭐냐면요, 우리 인터넷 만드는 거. 자 보세요.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방에 와서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에 이렇게 뭐라고 영어로 잔뜩 적어놨어요. 우리말도 적어놓고. 이게 HTML이에요. 웹문서를, 홈페이지 만드는 웹문서를 만드는 언어가 HTML이에요. 어떤 건 빨간색으로 보이고, 어떤 건 노란색으로 보이고, 어떤 건 그림을 보여야 되고, 어떤 건 클릭하면 어디로 가야 되고, 바쁘단 말이에요. 이게 HTML 문서예요. 근데 이 HTML 문서에 단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이 뭐냐면 다이나믹한 거. 다이나믹.
다이나믹한 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지원하게끔 새로 만들어진 언어가 있는데 그게 다이나믹 HTML에서 DHTML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가상, 버추얼, 가상현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VR. 네, 그게 VR ML이에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앱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앱 만드는 건 다 자바로 만들어요. 안드로이드 뭐 카카오톡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자바로 만들어요. 자바도 어느 시험이 잘 나와요. 그 다음 거 컴퓨터에 롬에 기록되어 있대요. 롬. 컴퓨터는 롬과 램이 있어요. 램이 있고요, 롬이 있어요. 램은 뭐냐면 이렇게 쓰죠. 영어로 램. 롬은 이렇게 써요. 둘 다 주기억 장치예요. 둘 다 주기억 장치 중에 램과 롬이 들어있는데, 램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은 읽고 쓰고 이런 거. 롬은 읽기만 한 거예요. 읽기만. read only memory라 그래서 읽기 작업만 하는 거예요. 읽기 작업만. 그러니까 CD-ROM 이런 거 들어보시죠. CD-ROM. 그러니까 CD 속에 뭐가 들어있어. 노래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듣기만 하는 거야. 읽어내기만 하는 거야. 그 노래를 내가 고쳐 쓸 수가 없어. 근데 램은 뭐예요? 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지금 제가 주기억 장치를 실행한 거예요. 이 첫째,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주기억 장치, 흔히 말하는 이제 램이라고 하는 거죠. 램 주기억 장치 역할이 뭐냐면 운영체제, 다른 말로 윈도우죠. 우리가 쓰는 윈도우. 운영체제가 작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입력한 데이터가 보여주고 기록되는 공간이에요. 모든 작업을 다 주기억 장치에서 해요. 즉 우리 컴퓨터 켜졌잖아요. 컴퓨터 켜졌다는 거는 윈도우가 작동이 됐다는 거죠. 그 조금 전에 우리 엑셀 실행했었잖아요. 엑셀 실행한 걸 램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제 문서 불러왔었죠. 그 입력한 데이터라든지 불러온 데이터가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다 글 쓰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디에다가 바로 주기억 장치에 기억되는 거예요. 근데 주기억 장치는 단점이 뭐냐면은 전원이 꺼지면 지워져요. 얘는 단점이 뭐냐면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소실돼요. 그런데 보세요. 윈도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C 드라이브에 있었죠. 엑셀은 어디에 있었어요? 엑셀은 여기 있었잖아요. C 드라이브에. 바탕화면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간에 우리는 엑셀을 실행했을 때 엑셀을 실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다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글 쓰고 있는 얘는 아직 제가 저장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주기억 장치에만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 안 갔어요. 그러면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소실되니까 주기억 장치에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자가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합니까?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주기억 장치예요. 그래서 사람의 전원이 꺼진다는 건 이제 사망하면 돼. 그럼 내용을 못 읽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시험대 갈 때 보조기억 장치를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시험장에 가서는 이거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주기억 장치만 갖고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만 가지고.
근데 사람 머리가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까먹기 전에 어떻게 돼? 계속 기억을 시켜놔야 돼. 계속 발버둥 쳐가면서 머릿속에 기억을 시켜야 돼요. 사람 머리도 똑같아요.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그럼 컴퓨터도 사실은요, 전원이 꺼지기 전에도 내용이 지워집니다. 100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내용이 지워져요. 사실은 100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또 기억을 하고 또 기억을 하고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원이 꺼지면 완전히 기억이 사라지는 거고, 그 전에도 기억이 지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래도 몇십 분, 몇 시간은 기억하잖아. 며칠은 기억하잖아. 예. 자,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롬에 기억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하드웨어를 제어한다 그랬어요. 하드웨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대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을 의미한대요. 되게 어려운데 펌웨어라 그래. 펌웨어. 여러분, 하드웨어는 뭐고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뭔지 아시겠죠? 하드웨어는 기계덩어리가 하드웨어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 돌아가는 건 소프트웨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리모컨에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망치, 이건 하드웨어예요. 톱, 이건 하드웨어입니다. 그건 프로그램이 없죠. 그러나 이거 MP3 플레이어, 여러분들 되게 갖고 있는 MP3 플레이어, 그 다음에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그 블랙박스 카메라 있잖아요. 얘는 하드웨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을까? 내비게이션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예요? 내비게이션,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하드웨어죠. 기계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도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업그레이드도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펌웨어라 그래요.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 쉽게 말하면 리모컨도 띡띡띡 누르면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안에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걸 펌웨어라 그래요. 펌웨어. 예. 프리웨어는 뭐냐면요, 공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프리웨어라 그래요. 여러분 콤플레어 쓰시잖아. 콤플레어가 프리웨어예요. 공짜 소프트웨어. 쉐어웨어는 일단 써보는 거야. 마음에 들면 일정 기간 써보고, 마음에 들면 돈 내고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비싸면 안 쓰면 되고, 이런 거. 미들웨어는 뭘까? 말이 참 어려워요. 이 웨어라는 말이, 웨어, 예, 요즘은 또 이 웨어라는 말이 많이 쓰이잖아요. 웨어러블, 뭐 스킨웨어 이런 것도 쓸 때 스킨웨어가 뭐야? 화장품을 말하는 거야? 속옷을 말하는 거야? 되게 어려워요. 예. 하여튼 대충 알아들으면 되는데, 이 펌웨어라는 말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놓은 거다. 자, 4비트. 이거는 우리 해설에 뭐가 있을 거예요. 비트가 뭐고 바이트가 뭐고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예, 니블이 4비트를 니블이라 그래요. 옥테트는 뭐야? 이런 말은 뭘? 옥테트?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예. 그건 해설에 없죠? 옥테트란 말은 그냥 자기네들이 막 썼나봐요. 급하니까. 13번 플래시 메모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 같은 거 있죠. 디카 메모리, 걔가 플래시 메모리예요. 그런데 이 플래시 메모리가 처음에 롬에서 시작했어요. 롬 중에 아까 롬은 뭐라 그랬죠? 읽기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처음에 그냥 롬으로 시작을 했어요. 롬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피롬이라는 게 나와요. 피롬. 롬의 종류는 마스크롬이라는 게 있어요. 마스크롬이라는 게 있어요. 공장에서 딱 생산돼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공시리처럼 비어서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게 피롬이에요. 비어있는 상태로 나와요. 그러면 소비자가 거기다가 뭘 한번 딱 기록을 해요. 근데 기록하다가 망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버리고 새로 사와야 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피롬이에요. 야, 그러지 말고 한번 망쳤다고 버리긴 아까우니까 다시 고쳐 쓰면 안 되겠니?
어떻게 고칠래? 자외선을 이용해서 쓰자. 자외선을 이용해서 좀 고쳐 쓰자. 그게 이피롬이고요. 이피롬이라는 말이 나와. 이피롬. 이피롬은 뭐냐면요, 전기적 신호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적 신호로 쓰고 지우게끔 만든 거예요. 많은 양은 아니고 조금씩. 즉 뭐냐면 이 컴퓨터 안에 키보드가 꽂혀 있고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라는 시간과 날짜가 돌아가잖아요. 이 컴퓨터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시계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근데 그 갖고 있는 시계가 전력이 없으면 못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건전지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우리 전자시계처럼. 그리고 이 안에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한 개 꽂혀 있는지 두 개 꽂혀 있는지, 그래픽 카드가 모니터가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EEPROM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조금씩 기억을 해요. 근데 얘를 양을 늘려본 거야. 아주 조금만, 한 10개만 기억하는 애인데 한 1000개 기억하게끔, 10,000개 기억하게끔 양을 늘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되더라 이거야. 되더라 이거지. 그리고 속도를 좀 빨리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디카 메모리에다 꽂게끔, 사진을 착각 찍으면 디카 메모리에 꽂게끔 하고 USB 메모리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플래시 메모리라고 줬어요. 플래시 메모리. 그래서 어떻게 되난다? 디카 메모리라든지 여기 USB 메모리에 들어가고 EEPROM에서 발전됐다. 그리고 얘는 특징이 뭐냐면요, 전원이 차단돼도 내용이 안 지워져요. 비휘발성 메모리라 그래. 그걸 휘발성 메모리. 휘발성 메모리는 전력이 차단되면 내용이 지워지는 거. USB 메모리는 컴퓨터에서 꽂았다가 데이터 저장하고 빼서 가져가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전력 소모가 적어요. 전력 소모가 적어서 그렇게 전기 요금 많이 안 나가요. 그리고 제법 빨라요. 속도가 빠릅니다. 트랙 단위로 저장되는 건 뭐냐면요, 디스크, 하드 디스크 같은 건 트랙 단위로, 트랙이 아니라 사실은 섹터 단위인데, 트랙 단위로 저장되는 말은 USB 플래시 메모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트랙은 뭐냐면 둥그런 기록 장치에 운동장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길이 나 있는 걸 트랙이라 그래요. 그러면 둥그런 원판이 아니더라도 도로처럼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게 트랙인데, 그 트랙으로 저장되는 거는 뭐냐면은 하드 디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옛날 마그네틱 테이프, 영상이 필름처럼 생긴 거, 그 마그네틱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여긴 트랙으로 저장이 돼요. 트랙 단위로 저장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트랙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거기는요. 이거는 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아주 옛날 이야기지 뭐. 지금은 거의 안 쓰는 말들이죠. 14번 누산기. 누산기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누산기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시험 문제에 자, 누산기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얘는 연산장치에 있는 애예요. 연산장치. 컴퓨터는요, 연산장치하고, 자 보세요, CPU, 우리 흔히 말하는 CPU, 중앙 연산 제어 장치라고 불리우는 CPU라는 애가 있는데, 이 안에는 연산 장치가 있고 제어 장치라는 게 있어요. 제어 장치. 제어 장치 역할이 더 높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뇌예요, 뇌. 판단하고 처리하고 계산하고 하는 게 CPU예요. 이 제어 장치에는 커다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요, 프로그램 카운터, 그 다음에 명령 레지스터,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연산장치 쪽에서는 누산기, 보수기, 가산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또 하나 더 있다면 이건 명령 해독기다. 제어장치, 우리 여기 83페이지 해설을 보시면은 제어장치의 구성요소, 연산장치의 구성요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들,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명령 해독기. 연산장치에는 가산기, 보수기, 누산기. 제일 위에 있는 세 가지들은 꼭 기억을 하세요. 얘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이거 잠깐 한번 볼게요. 5 더하기 3 빼기 2는 얼마일까요? 라고 문제를 내면 사람한테 이 문제를 딱 주면 머릿속에 기억을 시키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5와 3을 먼저 더하나요? 어떤 분은 한꺼번에 계산하는 분도 있던데, 계산 잘 하시는 분 한꺼번에 하더라고요. 막 20자리 숫자 10개를 주면 한꺼번에 촥 계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텔레비전에서 보셨잖아요.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씩 계산하죠. 먼저 얘를 계산해서 8이라고 해요. 그리고 2를 또 빼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6이라고 해요.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5, 3, 2를 따로따로 다 뜯어서 기억시켜요. 그리고 더하기 명령, 빼기 명령도 다 따로따로 기억시켜서 보관해 둬요. 그래서 처음 데이터 5 나와라, 3 나와라, 더하기 나와라 그래요. 5와 3을 더하라는 얘기죠. 근데 컴퓨터가 못하는 게 뭐냐면 더하기가 뭐니 그래요. 그럼 명령 해독기가 더하기는요 이런 거예요 라고 여기서 설명을 해줘요. 그럼 아하, 그러면 알았으니까 더해봐 그러죠. 그게 가산기예요. 얘가 더해요. 8 나왔어요. 이 8을 다음에 써먹어야죠. 그게 누산기예요. 정정.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산기 맞아요. 누산기가 5 더하기 3 결과 8을 기억을 해요. 그럼 현재 더하기 명령을 하고 있었죠. 현재 덧셈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명령 레지스터예요. 현재 하고 있는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죠. 근데 그 명령만 알지 뜻은 모르니까 명령 해독기가 풀어야 되고. 자, 이제 뺄셈을 가져와야죠. 근데 뺄셈이 어딘가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실행할 명령이 어딘지를 빨리 찾아서 가져오게끔 하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근데 이제 8에서 2를 빼야 되는데 빼기가 뭐니 물어보죠. 빼기는 자고로 이런 게 뺄셈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컴퓨터가 깜짝 놀래요. 뺄셈? 나 못하는데. 나는 덧셈만 해. 뺄셈은 못해. 그럴 때 보수기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수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더해요. 그래서 6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헷갈리죠? 컴퓨터는 우리보다 병신이라니까. 심하게 제가 표현했지만 대신에 빨라서 그런 거지. 이걸 하나 계산하고 앉아있는데 뭔 지지고 볶고하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게 되게 많아도 컴퓨터는 후딱 해요. 사람은 이렇게 많으면 안 한다고 하지. 못하니까 안 한다고 뻐기는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는 얼마나 빨리 하느냐. 1940년도 초반에 나왔던 세계 최초의 컴퓨터들은 덧셈 뺄셈을 1초에 3000번 해요. 지금 슈퍼컴퓨터들은요 1초에 몇 개를 하냐면 1000경 경담이 뭐더라? 조는 알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이라는 숫자를 안 써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뭐 몇백조 이렇게 조는 나오잖아. 근데 경이란 말 안 돼. 근데 그 몇천 경계를 한대요. 1초에. 그러니까는 컴퓨터는 한꺼번에 뭐를 뚝딱 못하고 단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빠른 거야. 하여튼 간에 답이 6이 나오는 거죠. 그럼 6을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컴퓨터가 물어봐요. 야, 6 어떻게 할 건데?
화면에 보여달래냐 프린터로 인쇄해달래냐. 그럼 이제 엑셀은 뭐라 그래요? 두 개 더 했으니까 답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화면에 6이라고 뜨는 거죠. 계산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엔터 탁 치면 어떻게 돼요? 6이라고 화면에 뜨잖아요. 아, 화면에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입력에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하잖아요. 이때 처리되는 부분이 바로 CPU가 하는 거예요. 처리 장치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도 해야죠. 그때그때 기억은 주기억 장치가 하지만 두고두고 기억은 누가 해요? 보조기억 장치가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렇게 일을 해 나가요. 그래서 요즘은요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컴퓨팅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 이제는요 이거를 대학에서요 의무적으로 가르친대요. 대학생들 1학년 딱 신입생 들어오면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걸 가르친대요. 혹시나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보세요. 컴퓨팅 사고력이 뭐냐면요 생각을 논리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탁탁탁 끊어가지고 생각하자 이거죠. 체계적으로 생각하게끔 가르치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죽기 살기로 외우기만 했잖아. 죽기 살기로 외우니까는 암기력 좋은 사람은 빨리 외우지만 암기력 안 좋은 저 같은 사람은 못 외워요.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를 지금 가르치는데 이거를 초등학생부터 가르치자. 그래서 나온 게 코딩 교육이에요. 코딩 교육. 그랬더니 유치원에도 그걸 하더라고. 저기 어디 실리콘밸리 견학 뭐 7박 8일 포함해서 15일간 코딩 교육을 배우는데 1,000만원. 유치원 애들이. 그러면 실리콘밸리를 유치원 애들만 가요? 걔들이 실리콘밸리 가서 우찌게 할 건데 앞가림도 못한 애들 응가매렵다고 낑낑댄 애들 엄마가 따라오라는 얘기죠? 그럼 1인당 2,000만원. 강남에는 자리가 없대요 지금 그런 거를. 근데 컴퓨팅 사고력은 그렇게 실리콘밸리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수업 시간에 배우면 돼요. 유치원 때 배우는 거 아니거든. 초등학교 때 가서 배워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뭐가 새로운 게 도입이 되면 제일 잘해야 돼. 제일 잘해야 돼. 제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앞가림만 하면 되는데 걱정이에요 사실. 자, 누산기라는 걸 일단 잘 기억하세요. 복원기능. 복원기능은 뭘까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어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기기 전 상태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넘어지면 되잖아요. 넘어지기 전 상태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되잖아요. 넘어지니까 치료를 해야 되지만 기계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 발생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그게 복원 기능이에요. 자,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하시면 시스템 도구 안에 시스템 복원이라고 있어요. 이 복원 기능을 이용하면 컴퓨터가 오늘 켜보니까 이상이 있어. 엑셀도 작동이 안 돼. 어제까지 잘 됐는데 그럼 어제 상태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전 상태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돌리는 걸 복원 기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컴퓨터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복원 지점을 만들어요. 윈도우즈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복원 지점을 만들어요. 내가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했어요. 곰플레어를 설치했어요. 복원 지점이 생겨요. 곰플레어를 삭제했어요. 그래도 복원 지점이 생겨요. 왜냐면 삭제되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는. 복원 지점을 만들어 놓고 그 상태로 되돌아가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작동되지만 사용자가 그걸 임의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손상된 거는 삭제된 거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일부러 뭐를 삭제했어. 복원한다고 해서 걔가 살아나지는 않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모르고 삭제하면 휴통에 가 있잖아요. 그럼 휴통에서 복원하는 거잖아요. 그 휴통 복원하고 다른 기능이에요 이거는. 자, 윈도우 복원을 할 때 윈도우즈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것도 보건 대상에 들어가요. 근데 얘는 보건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틀렸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에어로 피크. 윈도우 7에 이제 새로운 기능 중에 에어로 피크라는 기능이 있는데 에어로 기능이 되게 많아요. 에어로 쉐이크 기능, 에어로 피크 기능,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라이브러리라는 말이라 뜻이고요. 라이브러리. 두 번째는 이게 에어로 피크고요. 에어로 피크고, 세 번째는 슬라이드 쇼. 이건 점프 목록.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에어로 피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탕화면 있죠. 바탕화면을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다 내려놔야죠. 자, 이것도 하나 올려놓고 얘도 올리고 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바탕화면 보려면 얘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날짜 보이는 부분 있죠? 날짜 부분 오른쪽에 보면 길쭉한 세로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계산기를 한번 실행해 보면 계산기 되게 작아요. 그렇죠? 얘가 요거 계산기 자리예요. 아니,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클릭하면 아예 이제 최소화가 된 거고,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다 같이 나타나요. 다시 다 나타나요. 그 다음에 계산기를 쓱 갖다 대면, 그 다음에 메모장을 쓱 갖다 대면, 인터넷 있는 아이콘을 갖다 대면 얘를 클릭하지 않고도, 인터넷 클릭하지 않고도 인터넷 내용이 살짝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거 클릭했어요. 근데 갖다 대는 순간 인터넷으로 보이잖아요. 인터넷, 그 다음에 여기 계산기를 갖다 대면 계산기 창이 뜨잖아요. 계산기를 클릭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당 아이콘을 마우스로 갖다 대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에어로 피크라 그래요. 에어로 기능. 조금 전에 이것도 에어로 기능이고요. 이것도 에어로 기능인데 지금 보신 요거에 에어로 피크 기능이다 이거죠. 근데 에어로 기능을 사용하려면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컴퓨터 성능이 안 좋으면 에어로 기능을 설정을 해놓으면 컴퓨터가 버벅버벅거려요. 근데 여러분 댁에서 에어로 기능인지 뭔지 해보신 건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뭐가 나타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댁에서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껌뻑껌뻑거리지는 않았죠? 그러면 뭐 사용하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작 버튼 누르시면은 화살표가 보여요. 화살표가 보여요. 이렇게 시작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전에 누군가가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엑셀 2010을 가지고 뭐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2007 갖고도 뭐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점프 목록이에요. 그게 4번이 점프 목록. 답에는 점프 목록이라고 돼 있죠? 그 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어들이 조금 색달라요. 처음 보시는 것들이 많아서 몇 개만 더 하고 갈게요. 17번 접근성 센터. 접근성 센터는 뭐냐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장애가 있는 분들. 이게 이런 거예요. 손이 사고로 두 손을 못 쓰시는 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잘 못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스피커의 볼륨을 크게 해야만이 들리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또 저시력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글자를 크게 하거나 화면 가까이 가야만이 글자가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한 기능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 돋보기 이런 거, 또 키보드로 글자를 못 쓰는 분들 많죠. 이때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글자를 쓴단 말이야. 우리 스마트폰에 키보드 화면 뜨죠? 그렇게 틱틱틱 눌러 쓰는 것처럼 마우스로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화상 키보드라고 하고,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고대비 설정이라는 걸 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자녀보호 설정이라는 말은 제어판에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쓰는 기능은 아니죠. 어린 자녀들이 막 싸움하는 그런 게임 같은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유치원 애들이 성인 게임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제어해주는 기능이에요, 자녀 보호 설정은. 근데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기능, 접근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기계를 장치를 작동을 시키려면은 프로그램을 또는 기계를 설치하셔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프린터기를 사시면 어떻게 돼요? 프린터기를 꽂죠. USB 메모리 사가지고 꽂아야 기계가 작동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USB 메모리 꽂았더니 뭐 삼성 USB 메모리 아니면 샌디스크 USB 메모리 하고 뜬단 말이에요. 그렇게 직접 플러그 꽂으면 앤 플레이 작동된다.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이거요. PMP라 그래요. PMP. 핫 플러그인은 뭐냐면은요,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결합을 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기능. 우리 USB 메모리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켜진 상태에서 뺐다 꼈다 하잖아요. 그 핫 플러그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 웬만한 장치들은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결합을 하거나 분리하면 고장나요. 근데 USB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핫 플러그인을 지원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더라. 자,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빨라지고 좋아진 기능이 있는 그 대체 저장 장치가 있는데 이게 SSD예요. SSD. 요즘 대체로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SSD. 가격은 좀 비싸지만 굉장히 좋은 거. PC 관리. 흔들리는 곳에서 설치하시면 안 돼요. 평평한 곳에서 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전원을 끄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먼지가 많이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해야 되고, 이건 좋은 말이에요. 자,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 백업을 하면 안 되고 다른 곳에 해야 돼요. 즉 CD 같은 데다가 따로 저장을 해서 보관해 둔다든지, 아니면 외장 하드처럼 항상 컴퓨터에다가 전원이 켜있는 상태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 말고 필요할 때 연결해서 쓰는 장치, 그런 곳에 백업을 해야 된다. 백업이란 말은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복제해 두는 거, 이걸 백업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들은 하나 백업을 해서 복제를 해놔야 되는데 같은 공간에 하드디스크 안에다가 백업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